이 영상의 저작권은 서초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4쪽을 보도록 할까요? 성조의 소멸을 보도록 합시다.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중세국어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가 비분절 음운으로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소리를 높게 내느냐 낮게 내느냐가 단어의 뜻을 구별했다는 것이지요. 이 성조를 표기하는 기호가 바로 방점이었습니다. 여러분 108쪽을 보시면 지금 문헌 옆에 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 점들이 방점입니다. 성조를 표기하는 기호이지요. 성조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방점에 따라 구별이 되는데 먼저 방점이 0개면 그냥 발음하는 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점이 2개면 상성이라고 해서 길게 높이며 발음을 했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이 단어는 발 이렇게 높이면서 발음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음으로 거성은 높은 소리로 방점을 1개 찍습니다. 방점이 1개면 높게 발음하는 거성이었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입성이 문제인데 여러분 다른 성조와 달리 입성은 방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빨리 끊어 닫는 소리로 빨리 끝나는 소리를 말했습니다.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나요? 받침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등 안울림 소리로 끝나면 됩니다.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인 글자를 실제로 발음해보면 단어 발음이 빨리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밭처럼 빨리 끝나지요. 이렇게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면 입성이라고 했습니다. 입성은 다른 성조와 달리 받침으로 구별이 됐던 것이죠. 옆에 있는 단어들은 각각 즉으로 발음이 됐을 것입니다. 받침 발음이 비읍과 기역이기 때문에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평성, 상성, 거성은 방점으로 구별을 하는데 입성은 방점으로 구별이 되지 않고요. 받침 소리가 뭐인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중엽 이후에 방점의 사용에 혼란이 생기면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성조의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단어에 방점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면서 점점 성조는 뜻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대 국어 이후 성조는 소멸돼서 표준어에서는 비분절 음운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사투리의 흔적이 남아있는 예시들은 있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비분절 음운으로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죠. 오늘날엔 높게 소리가 나느냐 낮게 소리가 나느냐가 뜻을 구별하지 않고 길이로 밤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지 짧게 발음하는지가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걸 보시면 성조의 흔적이 소리의 길이에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상성이었던 단어들이 지금 긴 소리 단어들로 바뀐 것이죠. 밑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짧게 발음하는 발은 현대국어의 발 실체 일부 발로 바뀌었다면 옛날에 상성이었던 발은 현대국어에서도 긴 소리의 발입니다. 발.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각각의 음절에서 방점의 개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성조와 입성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방점은 보니까 각각 0, 1, 2, 0, 1개네요. 그렇다면 성조는 무엇이었을까요? 점이 0개면 평성, 1개면 거성, 2개면 상성이었지요. 그리고 입성은 받침이 무슨 소리냐에 따라 구별된다고 했기 때문에 란만 입성이고 나머지는 입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발음상으로는 나, 랏, 말, 사, 미로 발음되지 않았을까요? 밑에 있는 표기법의 변천을 그럼 볼까요? 중세국어에서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8개 자음만 표기에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걸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다는 뜻이죠. 종성에서 8개 자음,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옛, 니은만 사용이 되었고
이 글자들만 표기에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받침 발음을 8개 자음으로만 하고 이 8개 자음을 그대로 표기에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는 팔종성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세국어 팔종성 표기법에 사용된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은 옛니응으로 고쳐주세요. 8개가 있었습니다. 현대국어의 종성 발음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과 비교해보면 무엇이 다르죠? 네, 시옷이 있습니다. 중세국어는 현대와 달리 받침에서 디귿과 시옷을 구별했어요. 받침에서 시옷이 소리가 났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깊다, 원형은 피읍이지만 비읍으로 썼었고요. 긋, 한자로는 끝 말자인데 디귿으로 받침을 썼습니다. 사마스티도 보면 지금 받침 글자에 시옷이 쓰이는 것 보이나요? 종성에 시옷도 썼던 것이지요. 여러 가지 표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표기법은 쓰는 방법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크게 3가지의 표기법이 있는데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있습니다. 이어적기는 한자로 연철이라고 하고요. 거듭적기는 중철, 끊어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연철부터 볼까요? 연철은 중세국어의 표기법,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식입니다. 이때 그냥 단어 하나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뿐만 아니라 받침이 있는 체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가 합쳐질 때, 즉 형태소가 합쳐질 때 이어적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이 예시들도 모두 형태소가 합쳐진 예시입니다. 처음에 있는 바람에는 바람과 애, 우리 아까 분석할 때 봤었죠. 바람과 애가 합쳐진 말이고요. 사임이는 사임과 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깊은은 깊과 은이 합쳐진 말이고요. 그칠 사이는 긋과 을 사이가 합쳐진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끊어적기, 분철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분철은 현대국어의 형태소를 밝혀주는 표기 방식입니다. 오늘날은 원래 형태를 대부분 밝혀 적죠. 형태소가 합쳐질 때도 밝혀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옆에 보면 몸, 이며, 안, 아, 깊은, 기운, 이 모두 형태소가 합쳐진 형태이지요. 기운 같은 경우는 근대국어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거듭적기는 뭐냐? 거듭적기는 연철과 분철을 모두 사용하는 과도기적 표기 방식입니다. 국어가 바뀌는 과정에서 잠깐 등장한 표기법이지요. 연철과 문철을 모두 사용하고 앞말에 종성을 적고 뒷말에 초성에도 앞말에 종성을 내려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옆에 예시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님물은 님과 을이 합쳐진 말입니다. 종성에 있는 미음을 2번 썼죠. 이런 표기법이 중철입니다. 깊은은 깊과 은이 합쳐진 말인데 피읍을 2번 썼고요. 뜻이니는 뜻과 인이가 합쳐진 말인데 시옷을 2번 쓴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를 비교해 볼까요? 눈이 부셔라는 말을 이어적기로 하면 눈이 부셔로 적을 텐데 오늘날엔 끊어적기로 해서 눈이 부셔로 적습니다. 이 표현을 거듭적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눈이 부셔가 됩니다. 프린트 5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운용 원리입니다. 글자의 운용 원리란 글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훈민정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음은 자음과 모음, 성조를 쓸 거야 라고 규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글자를 이용하는 방법엔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어쓰기, 연서가 있었습니다. 2 자음을 위아래로 적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세로로 이렇게 이어서 적는 방법입니다. 옆에 있는 순경은 비읍을 보시면 비읍과 이응의 연서라고 했지요. 비읍과 이응을 세로로 이어서 적었습니다. 옆에 있는 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적는 방법은 병서라고 했습니다. 2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잇대어서 쓰는 것입니다.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여 적는 것으로 옆에 보이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과 같은 글자들이 해당했습니다. 하병병서는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적는 것으로 비읍계 하병병서에는 비읍 시옷이나 비읍 티읕이 있었고 시옷계 하병병서에는 시옷 디귿과 시옷 기역이 있었습니다. 성음법은 그럼 무엇이냐? 음절을 만드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훈민정음의 음절 운용 원리는 기본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야 음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유어는 초성, 중성만 있는 형태, 바, 보 이런 형태,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달과 같은 형태도 가능했어요. 단 초성이 없더라도 반드시 음가가 없는 이응을 표기했어야 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죠? 왼쪽처럼 적으면 안 되고 오른쪽처럼 적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 한자어는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이루어서 적었어요. 종성이 없는 경우에도 음가가 없는 이응을 표기하거나 다른 글자들을 표기했습니다. 실제 발음이 안 돼도 초성과 종성 자리를 다 채워 넣었다는 것이에요. 옆에 보이는 그 예시는 실제 오늘날 한자음으로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 아닌가요? 세나 어의 빈자리들이 있는데 그 빈자리를 글자들로 채워 넣은 것이지요. 한자어는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이루어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성법은 성조에 따라 방점을 쓰는 법입니다. 4쪽 프린트를 보시면 점이 0개일 때 평성, 1개일 때 거성, 2개일 때 상성, 방점과 관련 없지만 받침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시읒이면 입성,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4쪽 프린트를 보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 문헌을 보면 전부 띄어쓰기가 안 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넘어가서 단어와 의미의 변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어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보시면 음운이 변동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는 단어의 형태가 변화했습니다. 아까 배운 예시를 보시면 원순모음화로 인한 형태 변화가 먼저 나옵니다. 입술 소리에 결합한 모음 으가 입술 소리에 동화되어 원순모음 우가 돼서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단어의 형태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물이고 풀이었던 단어들이 물과 풀이 된 것으로 알 수 있죠. 두음 법칙으로 인한 형태 변화는 단어 첫머리에 이하여유 앞에 있는 니은이 점진적으로 탈락하면서 발생한 형태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니르다였는데 오늘날은 이르다가 되고 있죠. 옛날에 님금이었던 단어가 오늘 임금이란 단어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채로 형태가 바뀌었고요. 국외음화로 인한 변화는 이야, 여, 요, 유 앞에 오는 디귿, 티읕이 국외음화되어 지읒, 치읒으로 바뀌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위가 지위로, 좋다가 좋다로 바뀐 것에서 국외음화가 적용된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음운의 소멸로 인한 형태 변화를 볼까요? 서울은 옛날에 셔블이었습니다. 순경은 비읍이 소멸됐네요. 또 마음은 옛날에 마삼이었어요. 반치음이 소멸되고 아래아도 소멸된 걸 알 수 있죠. 붕어에서는 옛니응이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니응 자체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히읗 종성 체언은 옛날에 히읗을 가지고 있었던 체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암탉은 암과 닭이 합쳐진 말인데 왜 암탉인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닭의 디귿을 티읕으로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히읗이었습니다. 중세에서는 이 단어가 암히읗이라는 체언과 닭이라는 체언이 결합된 형태였어요. 이때 암히읗이 히읗 종성 체언이었습니다. 명사형 어미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명사형 어미는 오늘날에 쓰이는 뭐뭐 뭐뭐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용언, 동사, 형사, 공부하다, 예쁘다 등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게 공부함, 예쁘기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미를 말합니다.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이나 기죠. 띠이나 먹기에서 보이는 음이나 기인데 중세국어는 옴이나 움이었어요. 이것을 표를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하다의 명사형은 여러분 함이나 하기로 나타나지요.
근데 중세국어는 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가 쓰이기 때문에 하다에다가 미음이 더해진 형태, 함이 쓰이거나 하다에다가 기가 더해진 형태인 하기가 쓰입니다. 근데 중세는 원형은 일단 아래하가 있는 하였고요. 그 단어에 옴이 있는 형태인 홈이 쓰인 겁니다. 명사형 어미가 옴이었기 때문이에요. 쓰다의 경우에는 현대국어는 명사형 형태로 씀이나 쓰기가 쓰입니다. 쓰와 음이 더해진 씀이 쓰이거나 쓰에 기가 더해진 쓰기가 쓰이지요. 하지만 중세국어에서 이 쓰다의 명사형은 부숨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형은 부쓰다였는데요. 명사형 어미 음이라는 형태가 붙어서 부숨이 되었습니다. 옴과 음은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모음일 경우 어간이 양성모음일 경우 음성모음일 경우 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헌을 보시면 날로 부숨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음으로 프린트 6쪽에 있는 단어의 의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요인으로 바뀌는데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의미 변화의 유형에는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이 있는데요. 의미의 확대는 A만을 의미하던 것이 A 또는 B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의 수는 원래 손수자예요. 그래서 중세 때 세수한다라고 하면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수한다라고 하면 얼굴 또는 손을 씻는 행위가 됩니다. 의미의 범위가 넓어졌죠. 다리는 예전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다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점차 무정물에게도 다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상 다리, 등도 다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미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지요. 의미의 축소는 이만큼을 의미하던 것이 이만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 영역이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지요. 짐승은 중생에서 온 말로 사람이나 동물,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물만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하지요. 계집은 옛날에는 일반 여성 전체를 계집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비하하는 말로 쓰입니다.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남자였어요. 그러다가 비하하는 말로 의미 영역이 좁아졌습니다. 의미의 이동은 원래 A를 의미하던 것이 B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동한 것을 말합니다. 단어 의미 영역의 확대나 축소 없이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어리다는 원래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 뜻으로 쓰지 않아요. 젊다,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어여쁘다는 어떤가요? 어여쁘다는 옛날에 가엾다, 불쌍하다였어요. 어여쁜 백성하면 불쌍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쁘다, 아름답다의 뜻으로 쓰이지요. 싸다의 경우는 지금은 저렴한 것을 싸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비싼, 값이 나가는 것을 싸다라고 했습니다. 싸다의 경우는 선생님이 위에 하나만 적어보면 현대국어 형태는 싸다고요. 중세어에서 현대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현대에는 cheap을 의미하지만 중세는 expensive를 의미하였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선지의 설명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되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보기를 바랍니다. 맞는 선지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틀린 선지입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볼까요? 중세국어는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기호를 표시하였는데 이를 방점이라고 한다. 이것은 뭐가 틀렸을까요? 네, 방점은 기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조를 표시하였지요. 2번을 봅시다.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 방식을 하여 표기하지만 중세국어는 거듭적기 방식으로 표기했나요? 아닙니다. 이어적기가 기본적인 표기 방식이었죠. 사마띠는 종성 치읓을 시옷으로 표기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세국어에선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습니다. 4번은 맞는 선지고 5번의 경우에는 중세국어에서 보통 사람을 의미하던 놈이 낮잡아 이르는 말로 바뀌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의미의 확대가 아닙니다. 의미의 축소이지요. 어여삐의 의미 변화도 의미의 축소가 아닙니다. 의미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변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문장 성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문장 성분에는 크게 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땡땡이가 드디어 운동선수가 되어 멋진 운동화를 샀구나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분석해보자면 문장에서 이가와 같이 주체 역할을 하는 말은 주어라고 하고요. 주체를 설명해주는 말은 서술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서술어가 지금 2개예요. 서술어 앞에 붙는 을을이 붙는 문장 성분은 우리 목적어라고 하고요. 운동화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관형어라고 합니다. 아와 같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감탄사는 독립어라고 하고요. 드디어는 되어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운동선수가 라는 말은 되다 아니다 앞에 붙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이가라든지 가라든지 르리라든지 이런 말들이 붙어서 이런 문장 성분이 되었다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격조사는 바로 이렇게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격조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격조사는 문장 성분 땡땡어를 만들어줍니다. 주격조사는 주어를 만들고 목적격조사는 목적어를 만듭니다. 먼저 주격조사부터 보시면 오늘날에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로 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되었어요. 가가 없었습니다. 이가 환경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쓰였어요. 1번 이, 2번 이, 3번의 경우는 0 형태입니다.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인데 여러분은 쉽게 안 보이는 주격조사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 같은 경우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쓰였습니다. 사람 보면 체언의 끝소리가 미음으로 자음이죠. 이 경우에는 사람이 라고 쓰고 싶을 때 주격조사 1번 이가 와서 사라미로 쓰였습니다. 이어적기를 반영하셔야 됩니다. 2번 이 같은 경우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 쓰였어요. 모음. 붙여보시면 지금 모음으로 끝난 단어이기 때문에 이가 붙어서 부티에라고 썼습니다. 부티에. 공자, 한자로 보면은 지금 공자로 돼 있죠. 모음 아로 끝났기 때문에 공자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밑에가 문제인데요. 영형태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일 때도 모음 이나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썼습니다. 모음 이나 반모음 제이로 끝나는 체언은 끝에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에가 이나 오이, 우이, 아이, 어이, 아이, 의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영형태로 왔다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불휘 같은 경우 우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와서 현대국어의 뿌리가는 중세국어 때 불휘로 썼습니다. 불휘. 머리가는 중세국어의 영형태가 붙은 주격조사 형태인 머리가 썼습니다. 머리로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래 연습하기에서 주격조사를 모두 찾아볼 건데요. 쟤는 X 표시를 해두세요. 쟤는 주격조사가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나란 말싸미를 분석해보면 이 말은 말쌈이라는 체언이 붙어있고 거기에 주격조사 1번 2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바익성이를 보시면 여기서는 바익성이라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고 1번 2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있습니다. 홀바이셔도는 어떨까요? 이 바이가 현대국어의 바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중세국어는 바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에 2번 주격조사 2가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놈이, 여기서는 놈이라는 체언이 들어있는데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1번, 2가 왔겠죠? 내는 그럼 어떨까요? 내는 기본적으로 기본형 대명사인 나가 들어있었고 거기에 주격조사 2번, 2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목적격 조사를 볼까요? 현대국어에서는 받침 여부에 따라 목적격 조사가 을을이 사용이 되죠. 받침이 이유처럼 받침이 있는 경우는 을을 쓰고 누구를처럼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르를 씁니다.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받침의 여부 외에도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알, 을, 날, 을이 쓰였습니다. 4가지의 목적격 조사 형태가 있었던 거죠. 환경을 보시면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는 알, 을을 쓰고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랄, 르를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현대국어랑 유사하죠. 그런데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 알을 썼고요. 앞 음절의 모음이 음성일 경우에는 음성 모음인 을을 썼습니다. 또 랄,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다르게 쓰였어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반할의 2번째 음절을 보시면 양성 모음으로 끝났고 받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반할알로 썼을 것입니다. 마삼도 마찬가지로 끝에가 양성 모음으로 끝나고 받침이 있습니다. 목적격 조사 알이 와서 마사말로 쓰였을 것입니다. 붙뜻 같은 경우는 받침이 있는 체언인데 모음이 음성 모음이 쓰였지요. 그래서 붙뜨들로 쓰였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단어는 현대국어로 글자 자자입니다. 중세 때 발음도 자랑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자가 여기 있는 동국정어식 한자음과 달리 받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는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는 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동국정어식 한자음이 실제로 발음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조하이 받침이 없고 양성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하이 랄로 썼을 것입니다. 부텨나 너와 같이 음성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은 목적격 조사가 붙을 때 르이 와서 부텨를 너를로 썼을 것입니다. 연습하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목적격 조사를 모두 찾아보자면 찾는 건 쉽죠, 여러분. 지혜를 중생알 여기 붙는 목적격 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경우는 지혜 끝에 오는 해가 받침이 없죠. 그리고 얘는 음성 모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로는 르이 왔습니다. 중생은 어떤가요? 끝에 오는 생이라는 글자가 받침이 있네요. 여기 쓰이는 아이는 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격 조사가 알이 왔습니다. 관형격 조사를 보도록 합시다. 관형격 조사는 나의 집 할 때 그 의를 말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환경이든 관형격 조사 의만 사용되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의 모음 환경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또 체언의 종류가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 유정명사는 사람과 동물이고요. 무정명사는 무생물과 식물입니다. 이 체언의 종류에 따라 쓰이는 관형격 조사가 달랐어요. 1번 아이와 2번 의의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형태인데 이 두 관형격 조사는 앞 체언이 유정명사이며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썼습니다. 그리고 앞 음절의 모음이 양성일 때는 아이, 음성일 때는 의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은 유정명사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양성 모음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가 올 때는 아이가 붙어서 사람아이로 발음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삼도 마찬가지로 동물이니까 유정명사입니다. 양성 모음이 붙었죠. 그래서 사삼아이의 형태로 쓰였을 것입니다. 거북은 어떤가요? 동물이니까 유정명사인데 음성 모음 우가 사용되고 있지요. 이런 경우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거부브이로 썼을 것입니다. 머섬 같은 경우도 유정명사이면서
음성 모음이 쓰였으므로 머서 무의로 쓰였을 것입니다. 시옷은 앞체언이 무정명사이거나 높임의 대사인 경우에 썼어요. 무정명사는 무생물과 식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임의 대상은 주로 부처, 옛날에는 부처로 나타났어요. 왕, 신일 때 높임의 조사 시옷을 썼습니다. 이유는 앞의 체언이랑 합쳐서요. 부처와 시옷이 결합하면 부텟으로 썼고 나라의 시옷이 결합하면 나랏으로 썼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서 관형격 조사를 모두 찾아볼까요? 남아이의 경우는 보니까 현대국어 형태는 남의네요. 여기서는 남이라는 체언과 관형격 조사, 양성모음의 관형격 조사 아이가 붙은 형태가 쓰였습니다. 대왕 쓰는 옆에 보니까 대왕의군요. 여기서는 대왕이라는 체언과 시옷이라는 높임의 대상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사격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학교에 가다의 에라든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할 때 의로라든지 누구와가 다르다 와라든지 누구누구께 드리다에 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에에 대해서 현대국어 에에 해당되는 아이, 어이 등의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사격 조사는 앞에 오는 단어의 음운 환경에 따라서 달리 쓰였어요. 여러분 1번에 있는 아이와 아래아 아이는 같은 형태고 두 번째에 있는 어이와 의도 같은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얘도 쓰였습니다. 아이와 아래아 아이는요. 앞음절의 모음이 양성인 경우에 썼었고요. 어이와 의는 앞음절의 모음이 음성인 경우에 썼습니다. 바다에 가다 할 때 바다에 해당하는 발알과 애가 합쳐지면 발알이 지금 양성모음의 아래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알에라고 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밤에 무언가를 먹다 할 때 밤에는 중세국어 때 밤과 아이가 합쳐진 형태 밤의로 쓰였을 것입니다. 꿈 같은 경우는 음성모음 우가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꿈에라고 썼을 때는 음성모음이 붙어서 꾸매로 쓰였을 것입니다. 오른쪽에를 의미하는 올한역에는 음성모음이 있기 때문에 올한역의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 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 제인 경우에는 예를 썼었어요. 앞 음절이 모음 이나 제인 경우는 체언이 이, 아이, 어이, 아이, 의로 끝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예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보시는 배를 의미하는 체언 바이는 아이로 지금 모음이 끝나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써서 바이, 여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연습하기에서 부사격 조사를 모두 찾아볼까요? 아까 봤던 예시지요, 여러분. 바람에 같은 경우는 바람에로 오늘날 바람에로 해석이 되고 바람이라는 체언에 양성모음에 붙는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 됩니다. 서리의 가사는 그럼 어떤가요? 서리라는 체언이 모음 이로 끝나죠. 그런 경우에는 예라는 부사격 조사가 와서 서리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프린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1학년부 교무실을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